시작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전 최우영입니다. 좀 이따 자기소개 한 번씩 합시다. 자기소개 한 번씩 하고요. 자, 우리가 이번 시간부터 이제 해야 될 게요. 전자공학 수업입니다. 근데 전자공학 수업을 하기 전에 일단 전자공학 이 수업을 어디서 사용하는지만 일단 확인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는 시험이 뭐 국가직 9급하고 7급, 그죠? 그리고 지방직 9급도 있고, 서울시, 이거 합친다고 합쳤는데 남아있네요. 서울시 9급은 이제 지방직 9급하고 합쳐져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 7급,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돼 있는 게 지금 우리가 보는 시험이고, 그리고 군무원 같은 경우에는 9급에서 전자직, 뭐, 통신직, 총포, 유도무기, 그리고 또 어디더라? 뭐 의료 쪽도 우리 전자공학을 보더라고요. 그런 쪽도 보고, 그리고 이제 군무원 7급에 전자직 통신직이 있고요. 그리고 해경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자는 안 보고요. 통신 위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신이나 전자를 공부하면서 뭐 볼 수 있는 시험은 보통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고, 그래서 국가직 9급 같은 경우는 전자공학입니다. 전자공학이고, 국가직 7급은 전자공학이 아니라 이건 잘못 적었습니다. 전자회로입니다. 그래서 회로인데, 전자공학하고 전자회로는 조금 이따가 설명하겠지만요. 기초전기전자 파트가 많이 들어가면 보통 전자공학이고요. 이제 기초전기전자는 좀 덜 들어가고, 기본적으로 TR, FET, OPMP 뭐 이런 실제 전자공학이라는 교재에 나오는 내용들은 보통 전자회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지방직 9급도 전자공학이고요. 서울시도 뭐 전자공학이고, 서울시 7급은 전자가 없습니다. 전자가 없고, 우리가 전자공학 공부할 때 큰 파트가 기초전기전자, 그리고 전자공학, 그 다음에 디지털 논리회로, 뭐 이렇게 세 파트를 나눠서 공부하는데, 서울시 7급은 이렇게 디지털 공학이라는 이 과목만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7급은 오히려 공부하기가 전자 쪽은 아주 수월합니다. 수월한 이런 형태고요. 그리고 이제 군무원 같은 경우에는, 군무원 전자직 같은 경우에는 전자공학하고 전자회로라는 걸 시험을 봐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뭐 공무원 9급 할 때 하는 형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전자회로는 아까 전에 공무원 9급에서 파트가 기초전기전자, 그 다음에 전자공학, 디지털 논리회로 이렇게 셋으로 나눈다고 했을 때, 이 전자회로는 여기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4, 5년 전까지만 해도 여기 나오는 내용 중에서 어려운 내용이 여기서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근래 2, 3년, 이제 한 3년 전부터 애가 2년, 뭐 작년 이런 쪽에 보면 이 전자회로가 그냥 전자공학하고 유사하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아주 어렵게 많이 나왔는데, 근래에서는 그냥 여기 있는 전자공학을 공부하면 전자회로가 그냥 자연스럽게 돼버리는 그런 형태가 돼가지고, 이건 따로 그냥 공부를 조금만 더 하면 되는, 공무원 7급 준비하는 이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만 한번 체크를 하고 봐주면 이게 이 과목이 바로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공부가 좀 늦게 시작했는지 공부 시간이 부족한 사람들은 오히려 군무원은 이걸로 보는 사람들도 있긴 해요. 근데 이제 많이 뽑는 건 이쪽을 많이 뽑고, 그리고 군무원 생활 하다 보면 이쪽보다는 이쪽 사람들이 만족도가 더 높더라고요. 더 높아가지고, 이왕 공부하는 거라면 뭐 통신직, 군무원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통신직으로 가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무튼 통신직은 전자공학이 있고요. 이 총포, 아까 유도무기, 그 다음에 의료 이런 것들도 전자공학이라는 과목이 하나 들어갑니다. 그리고 군무원 7급도 전자회로죠, 그죠? 7급 전자회로는 군무원 기출문제가 올해부터 공개됐거든요. 그래서 올해 공개됐는데, 공개 문제를 보니까 9급보다는 약간 어렵게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7급 준비하듯이 좀 준비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건 7급은 특이하게 전자회로하고 디지털공학 이렇게 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봐가지고 좀 공부하기가 좀 수월한 형식이 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뭐 이런 형태로서 우리가 보는 시험 문제가, 시험이 국가직, 지방직, 뭐 지방직은 서울시 이제 합쳐져 버렸고요. 그리고 군무원 형태가 되고,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지방직 시험 문제하고 서울시 시험 문제가 달랐어요. 달랐는데, 이제 올해부터 이제 공동 출제를 해가지고, 그리고 지방직도 전국적으로 다 시험 문제가 달랐거든요. 근데 올해부터는 이제 같은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 나온 문제를 분석해가지고 이제 내년에는 이제 특히 통신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나온다라는 게 범위가 어느 정도 정해졌으니까 이제 그 범위에 맞춰서 공부를 하면 뭐 점수를 좀 취득하기는 수월할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는 다 출제 범위가 달라가지고 어떤 데는 이상한 쪽이 많이 나오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좀 공부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된다라는 것 정도는 좀 봐주시고요. 자,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자공학이라는 과목을 지금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전자공학은 크게 세 파트를 제가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기초전기전자라고 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사실 기초전기전자는 여기 오시는 분들이 다 알고 오셔야 될 내용입니다. 알고 오셔야 될 내용이고, 이제 실제 수업은 전자공학을 하고 디지털공학을 하는, 이걸 실제 수업으로 해야 되는데, 오시는 분 대부분이 비전공자가 많고, 그리고 학교에서 공부를 뭐 제대로 안 했다라는 말이 많아가지고 제가 수업을 요거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교재도 다 아마 기초전기전자를 가져왔을 겁니다. 근데 이게 시험 문제에서 나오는 비중은 뭐 20문제 중에서 어떤 시험은 2문제 나오기도 해요. 근데 어떤 시험은 한 5-6문제 나오기도 하고. 근데 특히 이제 아까 군무원 전자공학 쪽에서는 이쪽 관련된 문제가 뭐 25문제 중에서 한 10문제 이상이 나오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험마다 좀 나오는 빈도수는 좀 다르지만요, 이 파트의 내용을 모르고 이쪽을 공부하면 이쪽 공부가 외워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이걸 좀 알고 이걸 공부를 하면 이제 이게 좀 이해하는 과목이 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초전기전자를 그냥 이것부터 하자라고 해서 수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업 양이 많아져요. 이 기초전기전자가 사실은 이 과목하고 분량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거보다 많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꽤 많은 분량으로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수업을 하니까 가능하면 회로를 좀 정확하게 알자는 입장에서 하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얘를 잘 하면요, 얘는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얘가 안 되면 얘가 이제 좀 따라오기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불편한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얘가 100% 이해하라는 건 아니에요. 뭐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회로 이론이라는 전공을 100% 이해하고 그 다음 넘어가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그냥 적당한 수준에서 공부를 하면서 하면 되니까, 이거 하실 때는 좀 열심히 이제 복습도 좀 하시고, 지금 그래도 그나마 지금 여유가 좀 많잖아요. 그죠? 다른 공통 공부하고도 조금 시간이 될 거니까 공부하시고 복습을 좀 제대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쪽 할 때는 이제 내용을 한번 이런 거구나 라고 하고 따라가시면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구나 라고 보시면서 넘기고, 그리고 문제풀이 할 때 다시 한 번 더 이론 정리하고 그렇게 하면 될 겁니다. 근데 얘는 문제풀이 전에도 그냥 공부를 좀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세 파트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할 건 어쨌든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고, 교재 목차를 한번 보시면요, 이 기초전기전자가 목차가 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초전기, 그다음에 회로 해석, 회로 해석 방법, 전기장과 자기장, 그리고 교류 회로 해석, 그리고 과도, 투포트 회로, 라플라스, 이렇게 총 교재 목차입니다. 이건. 그래서 회로 있는 목차인데, 이 기초전기전자를 할 때 제일 열심히 해야 될 게 일단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쪽 기초전기 회로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아마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 중에서 제일 잘 봐야 될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고, 얘가 안 되면 뒤에 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건 지금 이제 기초전기 이론 하면서 여기까지 하는 것은 직류 관점이거든요. 우리가 신호 중에서 직류가 제일 쉽잖아요. 그죠? 제일 쉬운 직류를 가지고 회로를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이제 교류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직류가 안 된 상태에서 교류가 될 리는 없고요. 일단 직류회로 해석을 하면서 회로 해석 방법에 대해서 이리저리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잘 알아야 되고, 제가 장을 3장이나 이렇게 나눠놨어요. 나눠놓은 이유가, 처음에는 이것만 했어요. 직류 해석을요. 그래서 이것만 했는데, 이것만 해서 하다 보니까 뭔가 약간 부족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요즘 수업할 때 이거 하고 나서 전공서적에서 얘 내용을 한번 다시 보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공서적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 라는 걸 그냥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니까, 이거 열심히 하고 나면 이건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반복되는 내용이고, 약간 심한 내용이 있는 거 빼고는 크게 뭐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없으니까 일단
일장을 하면서 좀 열심히 해주시고, 일장이 아마 제가 수업하면서도 계속 이야기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파트입니다. 제일 중요한 파트니까 잘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아무튼 이 일장에 관련된 내용이 우리가 일장에서 다루는 게 뭐 가장 기본적인 용어들은 다 일장에서 다 사용을 합니다. 사용을 하니까 잘 봐두시고요. 그리고 일장에서는 거의 대부분 R 위주로 쓰죠. 그죠? 소자 중에서 저항이라는 소자를 사용을 해요. 근데 이제 1, 2, 3장을 하고 나서 이제 전기장은 수업은 제가 할 때 바로 안 할 겁니다. 이거 끝나고 이걸 예전에는 수업을 했더니 학생들이 이게 전기장, 자기장, 학교에서 배우는 전자기학이 좀 어렵거든요. 어려워서 이걸 이 수업의 제일 마지막으로 옮길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봐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시험에 자기학 시험 문제가 20문제 중에서 뭐 2문제가 나올 때도 있는데 안 나올 때가 많습니다. 나오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것, 이거 공부하면서 나오는 자기장 문제가 간간히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콘덴스의 전화 충전 뭐 이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건 여기서 배우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배우거든요. 배우니까 나중에 자기장 파트 문제 분류해 놓은 거 보면 알겠지만 몇 문제가 있긴 한데 대부분이 여기 나오는 내용이 대부분이고 진짜 한두 문제가 이제 이쪽 자기장 파트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시험도 잘 안 나올 뿐더러 어렵기도 하고 해가지고 우리 수업에서는 제일 뒤로 뺐습니다. 그래서 교재는 4장이지만 수업은 제일 마지막에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1, 2, 3장을 하고 나면 바로 교류회로로 해석을 할 건데, 직류회로에서는 뭐 전원이 그죠? 전원이 그냥 항상 일정한 것, 이게 끝이니까 해석을 할 게 없어요. 근데 이제 교류에 넘어가면 이 신호 자체가 이렇게 흔들리고 시간에 따라서 변동을 하고 있고 하니까 이 신호 해석도 일단 직류보다는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 교류에 대한 신호 해석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교류를 하다 보면 이제 교류에서는 직류일 때는 R은 R이고요. 코일 L이 있는데 L은 단락 회로를 봐요.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면 알 겁니다. 그리고 콘덴서 C는 회로를 개방으로 봐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코일은 직류에서는 단락으로 보고 이렇게 생긴 콘덴서는 개방으로 봐버리니까 할 게 없어요. 이 L하고 C는. 그냥 R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류는 R 해석만 잘하면 되거든요. 근데 교류로 넘어가면 이거 R은 R이고, 그죠? L은 또 L로 보는 거예요. L은 이렇게 생긴 걸 보는 거고, C는 이렇게 보는데, 이게 자체를 써야 되는데요. R은 R인데, 얘는 JXL이라고 하고, -JXC라는 리액턴스 관점으로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회로 해석이 편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류 해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단, R, 실수입니다. 근데 J라는 게 보통 허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허수 부분과 실수 부분이 통합되는 내용이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호도 어려워요. 신호도 어렵고 해석하는 것도요. R만 해석하는 게 아니라 RLC, 즉 R 플러스 JX라는 이런 형태의 관계를 해석을 하다 보니까 요 해석 자체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힘들고 얘도 힘들다 보니까 이거 교류회로 해석은 이제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수업할 때, 교류를 할 때요. 뒤에 회로 해석은 나중이고 일단은 이 신호에 대한 해석을 잘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직류일 때는 R만 다뤘지만 교류일 때는 이 R하고 X인 Z를 다뤄야 됩니다. 임피던스를 다뤄야 되다 보니까 이 임피던스를 다루는 연습을 먼저 할 거예요. 그래서 얘를 다루는 연습을 열심히 하고 얘를 다루는 연습을 하다 보면 그 다음 회로 해석은요. 회로 해석은 직류 회로 해석하고 별반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신호에 대한 해석과 임피던스의 저항이 아니라 임피던스에 대한 해석을 잘 할 수만 있으면 회로 해석 방법은 교류나 직류가 같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거기 공부가 안 된 사람들은 대부분 신호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많고요.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안 되는 게 많으니까 이게 넘어가면 힘든 거예요. 힘든 건데 공부하실 때 이제 이 부분 임피던스의 관점과 신호 해석에 대한 관점을 열심히 봐보고 그다음에 회로 해석은 이 회로가 해석이 안 되는 것은 이 회로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다시 와가지고 회로 해석 방법을 조금 공부하다 보면 이거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리고 직류회로는 학교에서 누가 가르치든지 그냥 가르칠 때 쉽게 가르칩니다.
쉽게 가르치는데 교류로 넘어가면요. 일단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하잖아요. 그죠? 대학교 학생들이 중간고사 끝나고 뭐 시험 보면 이전에 공부했던 건 다 리셋을 시켜버려요. 그럼 리셋 시켜버리는 상태에서 교류를 공부하면 신호 해석 안 되고 이거 저항 부분의 해석이 잘 안 된 상태에서 회로도 까먹어버리고 하다 보니까 이 회로를 이거 공부하면 이게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가르치는 학교 교수님도 가르칠 때 학생들이 어려워하는구나 라고 조금은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출제자들요, 시험 출제자들도 이 부분이 어렵다라는 걸 알거든요. 아니까 문제를 안 꽈요. 대신 문제를 내면 그냥 기본 문제가 나와요. 거의 교류 문제는 우리가 그냥 문제를 보면 바로 답을 낼 수 있는 정도의 쉬운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니까 이건 공부를 조금만 열심히 해놓으면요, 시험장에서 점수 제일 받기 좋은 그런 형태가 이쪽입니다. 직류는요, 다 아니까 시험 출제자들도 꼬아요. 아니까 뭔가를 꼬아서 이렇게 출제를 하는데 교류는 그런 게 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장점이기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교류를 공부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어려운 교류인데 이 과도현상, 교류하고 직류가 좀 섞여 있는 거지만 어쨌든 과도현상이 있습니다. 이 과도현상은 모르고 보면 제일 어려운데요, 알고 보면 점수 제일 쉽게 받는 것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시험의 과도가 생각보다 덜 나와요. 덜 나오는데 자격증 시험 같은 거 보면 과도가 맨날 나오는데 우리 시험은 조금 덜 나옵니다. 덜 나오니까 나중에 과도는 뭐 보면서 정리를 하면 되는데 뭐 시험에 나오는 수준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고요. 그리고 투포트 회로요. 투포트 회로 예라고 했는데 이 투포트도 우리 시험에서는 시험 문제 뭐 10번 보면 한두 번 딱 나올 정도, 그 정도로 나오는 분량은 작습니다. 일단 작은데 이게 회로 해석 방법이에요. 회로 해석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보니까 공부를 하시면서 이런 회로를 해석할 때는 이런 원리에 의해서 하는구나를 알려주는 파트거든요. 파트니까 조금 열심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라플라스 변화는 여기서 안 배우면 통신에서 다 배워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소개만 한번 하고요. 실제 배우는 것은 다 통신에서 합니다. 통신은 라플라스 변환이 많이 나오는 형태고요. 우리 시험도 뭐 간간이는 나옵니다. 간간이는 라플라스 변환에 대해서 나오니까 그냥 적당하게 봐주시면 될 겁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우리 파트가 이렇게 되고, 그래서 공부하실 때는 일단 직류 파트 하실 때는 다른 파트보다, 이것까지도 좀 같이 해줬으면 좋겠지만 다른 파트보다는 복습을 좀 많이 하세요. 복습을 좀 많이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것만 딱 자기 걸로 만들어 놓으면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이 파트요, 이 파트 공부할 때 저건 내가 이 정도까지는 이해하네 라는 것들이 나와요. 그리고 통신 공부할 때도요, 오히려 지금 기초전기전자를 잘 알고 나면 통신 공부를 할 때도 이해하기가 훨씬 수월해요. 수월하니까 이게 우리는 요 공부를 조금 잘 해주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이거하고 이거는 그냥 내용 한번 쭉 듣고 문제풀이 위주로 공부를 하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이건 생각보다요, 내용 수업을 한번 쭉 듣고 나면 수업 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은데 수업 듣고 나서 다른별 문제풀이를 풀다 보면 이게 그 내용이었구나 라고 매치되는 게 엄청 많습니다. 많은데 반해서 얘는요, 일단 수업 들으면서 이해하려고도 노력을 해야 되고 이제 문제풀이 들으면서도 그냥 같이 봐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공부하실 때 열심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전자공학이라는 과목을 공부할 때 이런 걸 공부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건요, 2022년 올해죠, 그죠? 올해 국가직 지방직이고 19년까지입니다. 19년. 그 이전까지 하려고 하다가 그냥 안 했는데, 자, 그 기출 문제 나온 형태를 한번 봅시다. 이 밑에 잘 안 보이네요. 자, 기출 문제인데요. 한번 쭉 한번 봅시다. 좀 전에 말씀드린 기초전기전자예요. 기초전기전자에 나오는 문제를 보니까 직류 파트, 지금 이제 국가직에서 한 문제, 교류 파트 3문제, 지방직에서는 교류 지금 이제 3문제, 작약. 이 작약은 직류 공부할 때 같이 하는 겁니다. 이 파트는
콘덴스 관련된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쪽을 뽑아놨거든요. 그리고 이제 2002년에 이제 군무원, 이건 둘 다 군무원입니다. 군무원 전자회로, 군무원 전자공학인데, 군무원 문제가 직류 파트는 거의 없죠. 기초는 거의 없죠. 그죠? 근데 전자공학은요, 공학은 기초만 보시면 6문제, 10문제, 13문제가 나와요. 근데 이게 올해만 이런 게 아니라 매년 전자공학은 기초 파트에서 한 12~13문제가 나옵니다. 12~13문제가 나오니까 군무원은 이 부분을 좀 열심히 해 주셔야 됩니다. 전자공학에서는. 그리고 이제 반도체공학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작년 국가직은 기초에서 2문제밖에 안 나왔죠. 근데 서울시는 보세요. 작년에, 올해부터는 이제 이렇게 이제 서울시가 통합이 돼가지고 되는데, 서울시는 공개된 문제라서 보니까 기초 문제가 거의 10문제 나와버렸잖아요. 그죠? 11문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이제 우리 시험은 아닌데, 고졸경체입니다. 고졸경체에서 기초 문제가 지금 이제 한 6문제 나왔고요. 그리고 국회직도 한 4문제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 국가직은 이제 한 문제죠. 근데 이 국가직에서 기초 문제가 근래에 들어서 문제가 줄어들었어요. 예전에는 한 5문제 정도로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근래에 들어서 지금 저런 문제가 좀 적어진 거고요. 서울시 문제 6문제고, 고졸경체 6문제, 국회직 5문제, 국가직 2문제, 서울시도 한 8문제, 고졸경체 5문제, 국회직 8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기초전기전자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어떨 때는 문제가 많이 나오죠. 그죠? 나오고, 어떨 때는 문제가 1~2문제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1~2문제밖에 안 나왔다고 해서 안 할 게 아니라 이 내용을 알아야만 이 다음 게 쉬워지거든요. 쉬워지니까 그래도 열심히 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기초전기전자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야 될 전자공학에 대한 파트입니다. 전자공학은 우리가 수업하면서 반도체공학,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FET, 전력전폭기, 부귀환전폭기, 연산전폭기, 발진. 그리고 전자공학에서 항상 통신 관련된 문제가 1~2문제 끼어서 나와요. 그래서 나오고, 그 다음에 논리회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면 반도체공학은 뭐 나올 때 근래에 들어서, 예전에는 반도체공학이 제가 이 내용, 트랜지스터하고 FET를 알려면,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FET를 알려면 반도체를 모르면 해석이 안 되거든요. 해석이 안 돼서 제가 반도체공학은 시험에 안 나와도 열심히 좀 했습니다. 했는데 근래에는 아예 이 반도체공학이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고, 특히 요즘 뭐 우리나라 먹고 살 일이 반도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니까 이쪽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나올 거니까 조금 열심히 해줘야 될 부분이고요.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FET 이렇게 보니까 파트별로 뭐 이런 것들이 한 2~3문제씩 꾸준히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오니까 이렇게 뭐 트랜지스터, FET, 다이오드. 그 다음에 이제 전력전폭기, 부귀환전폭기는 나중에 공부하면서도 이건 하루에 끝냅니다, 보통. 얘도 그게 하루에 끝낼 거고요. 그래서 하루에 끝나는 내용이고, 시험 문제에서도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시험은 안 나오는데요. 통신 수업을 하다 보면 이 개념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귀환전폭기는 이 뒤에 내용을 이해를 하려면 이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내용을 모르고 그냥 답을 단지 이 트랜지스터 문제 풀려고 해도, FET 문제를 풀려고 해도 부귀환의 개념을 알아야만 얘를 풀 수가 있어가지고 수업은 항상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좀 해보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시험에 한때는 5문제가 맨날 나왔던, 4문제 정도는 나왔던 파트인데, 뭐 근래에는 한 2문제 정도로 거의 픽스돼 버린 그런 형태가 OPM4 문제입니다. 그래서 연산전폭기 문제고요. 발진 문제는 거의 거진 1문제 정도의 수준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통신 관련 문제가 국가직에서는 꾸준히 2문제 정도. 지방직은 이걸 뭐 잘 안 따르는데, 국가직은요. 국가직은 지금 여기 국가직 2문제죠. 여기 국가직 2001년 국가직은 3문제고요. 그리고 2000년 국가직 2문제고요. 그다음에 19년 국가직은 4문제는 나왔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통신 문제가, 통신 공부하면서 했던 게 이제 여기 같이 나오는 내용이 조금 이렇게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배우는 논리회로입니다. 논리회로는 우리가 수업 시수로 보면 한 4일 정도요. 4일 정도 수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4일 정도 수업을 하는데 문제 나오는 게 한 5문제 수준입니다. 그래서 5문제 수준에서
꼬박꼬박 나와주거든요. 나와주니까, 그리고 내용도 쉬워요. 앞에 내용을 공부를 하고 논리회로를 접근을 하면 아주 쉬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쉬운 내용이니까 공부를 하실 때 기초 조금 열심히 해주시고요. 논리회로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잘 나오는 것 중에서 트랜지스터 뒷부분을 가면 어렵거든요. 근데 트랜지스터 앞부분은 쉬워요. 앞부분까지 좀 하시고, 뭐 FET가 근래에 들어서 조금 나옵니다. 나오는 편이니까 국가직 공부할 때는 꼭 보셔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앞에 쉬운 것 조금 하고 어려운 거 살짝, 잘 안 나오는 거 살짝 넘기고, 연산정풀기 뭐 이런 연산정풀기는 꼭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대충 이 범위만 맞춰도 한 14대 문제 정도는 그냥 알고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이게 연계관계가 있다 보니까 공부하실 때 뭔가를 빼놓고 공부를 하면 연계가 안 되니까 좀 힘든 거지, 나중에 마무리하고 다른 문제 풀이하고 할 때는 집중해서 이제 자주 나오는 것들에 대해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으니까 공부를 하시면서 한 번은 정확하게 듣고, 그 다음에 이제 혼자서 추가 공부하실 때 이런 집중해야 될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공부하는 부분에 대한 거기 자료가 이런 부분 파트를 공부할 거다라는 것 정도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수업을 할 때 기초전기전자를 지금 8, 9월이죠, 그죠? 그런데 이 8, 9월 때 주 하루를 해가지고 수업을 하면 이게 진도를 못 나갑니다. 못 나가서 하루를 더 할 거거든요. 그래서 하루를 더 할 건데, 혹시 화요일 날 다른 수업 있으신 분, 화요일 날 수업을 하면 못 나오시는 분 없나요? 이야기를 지금 주셔야 돼요. 그냥 지금 주셔야 되고, 화요일 날 수업을 그러면 해도 상관없나요? 상관없으면 다음 주야. 다음 주 화요일 뭐 역시 똑같이 합시다. 뭐 시간이 안 되면 오후로 하려고 했는데 공부시 30분이요. 9시는 좀 그렇고요. 9시 30분부터 이 시간처럼 18시까지요. 그래서 18시까지 해서 화요일 날 이 수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화요일하고 목요일 이틀 동안은 기초전기전자 수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화목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오후 2시에 수업을 했습니다. 오전에 이제 공통과목 수업 듣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오후 2시에 했는데, 오후 2시에서 저녁에 코로나 때문에 저녁밥을 안 먹고 한 8시 반, 8시 반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업 분량이, 진도가 조금 느려졌는데, 그래도 우리는 이번에는 아침부터 이렇게 하니까 오후 6시 정도까지 하는 건 크게 부담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쭉 수업을 하면 그렇게 많이 힘들진 않고, 뭐 딱 기간 안에 아마 수업이 마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쨌든 2달 동안 열심히 해서 기초전기전자를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10월, 11월, 아마 12월 동안이 전자공학을 나갈 건데, 이때는 시간이 안 돼가지고 화요일은 못 할 겁니다. 이게 다른 수업이 들어가가지고요. 그래서 목요일 날 공부시 역시 30분부터 해서 이렇게 하면 전자공학 수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늦으면 거기 디지털 공학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디지털까지 해서 12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안 되면 1월까지 해서 디지털을 마무리 지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이론하는데도 시간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론하는데 시간이 꽤 듭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수업이 지금 8, 9, 10, 11, 12, 1, 2, 3이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야기 드리는데, 이게 전자공학이라는 과목이 범위가 너무 넓어요. 너무 넓어가지고 4월달 국가직 시험에 열심히 빠듯하게 해도, 아마 지금부터 열심히 해도 시간이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가도 좀 부족한데, 어쨌든 여기는 기초, 여기는 전자하고 디지털, 이런 파트의 이론 수업을 할 거예요. 그러다가
이 11월 정도 되면요. 전자공학 수업을 하고 있을 때, 이건 목요일이죠, 그죠? 목요일 전자공학 수업을 하고 있을 때, 토요일요. 토요일 날 이 전자의 단원별 문제풀이가 11월 달부터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원별 문제풀이입니다. 그래서 단원별 문제풀이인데, 이 단원별 문제풀이가 기초 파트부터 해서 쭉 해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기초에서 공부했던 거 이때 공부를 이제 하면서 수업, 어쨌든 이론 수업은 먼저 나갈 겁니다. 이론 나가고 문제풀이가 이렇게 쭉. 원래는 이게 끝나고 하는 게 정석인데, 이게 끝나고 하면 너무 늦어가지고 안 되니까요. 11월 달부터 문제풀이 수업은 바로 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할 거다라는 것 정도는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게 끝나는 건 한 2월 전에는 끝날 겁니다. 1월 달 중순이든 2월 초순 정도 뭐 이렇게 끝날 거예요. 그래서 얘 끝나고 뭐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수업을 쭉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갈 거고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끝나면 3월 달은 개인 공부하는 시간을 조금 가질 것 같고요. 어쨌든 열말까지는 이건 모든 게 다 마무리돼야 되니까 4월에는 3월엔 개인 공부가 아니라 이거 끝나면 3월 달은 모의고사예요. 국가직 대비 모의고사 수업을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국가직 대비 모의고사 수업을 하고, 국가직 끝나면요 이제 지방직이죠, 그죠? 5, 6인 때 보통 지방직을 6월 달에 많이 보니까, 그래서 이 국가직 끝나자마자 또 지방직 대비, 그러니까 지방직 대비 이건 4주 정도 하거든요. 4주 정도 하니까 지방직 보기 한 4주 전에 모의고사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게 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군무원 시험이 좀 많이 늦어져 가지고 이 사이에도 또 군무원에 대해서 모의고사도 보고 했는데, 보통은 이제 이게 이 간격이 그렇게 넓지도 않고, 그리고 여기 모의고사하고 여기 모의고사를 보면 군무원 모의고사하고 뭐 크게 어렵지 않게 해결을 할 수 있어서 따로 모의고사를 안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군무원 시험은 7월에 보통 보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1년 일정이 보통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전자 수업을 마무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수업을 해 나갈 건데, 혹시 수업에 대해서 질문이라든지 뭐 다른 질문할 수 있고 있으시면요. 질문할 게 전혀 없나요? 여기는 왜 작년에 도망가가지고? 여기는 모의고사 때는 봤는데, 그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해 나갈 겁니다라는 거고요. 오늘 아까도 말씀드린 첫날인데요. 여기 저쪽에서 수업하다가 개강이라서 여기서 개강을 시작하는 게 좋겠다. 한번 개강 저기 했다가 또 옮기는 건 별로인 것 같아가지고요. 그랬는데 시작이 좀 불편했죠, 그죠? 좀 죄송하고, 아무튼 앞으로 1년 동안입니다. 수업을 한번 시작을 하면 이게 내용이요, 열심히 이게 양이 많지 않는 것 같지만요, 실제 수업 듣다 보면 꽤 많아요. 근데 혼자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든지, 아니면 동영상 빨리 돌려놓고 그냥 듣다가 모르는 거 넘어가 버리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1년 동안 그냥 꾸준히 따라오세요. 쭉 같이 듣다 보면 내가 아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 공부를 쭉 계속 듣다 보면 마지막에 끝나다 보면 그냥 아는 게 좀 생긴 느낌이 들 거예요. 그래서 시험 보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 점수는 나올 거예요. 나올 것 같으니까 조금은 열심히 해주시고요. 그리고 암기를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요. 이게 노트 정리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노트 정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열심히 하는 게 생각보다 도움이 안 돼요. 이게 시간 낭비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학교 수업이라면 자기가 책을 읽고 정리를 해야 되니까 되는데, 그리고 학교에서는 범위가 좁잖아요, 그죠? 좁은 범위고, 이거 중간고사까지 공부하는데 일주일에 한두 번 공부하고 이제 하는 이런 내용이라서 정리하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거든요. 필요한데, 우리는
이게 내용이 많아요. 학교에서 한 2, 3년에 배워야 될 내용을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는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많으니까 이걸 다 정리한다는 게 사실 좀 힘듭니다. 힘드니까 정리하는 시간은 좀 처음에는 최소한 줄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제일 좋다고 생각되는 방법은 단원별 문제풀이를 들으시고 그 후에 정리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모르는 게 뭐다. 그래서 단원별 문제풀이를 딱 듣고 나서 다시 이론을 꼭 한번 들으셔야 되거든요. 이론을 한번 들어야만 자기 정리가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단원별 정리를 열심히 공부하고 나서 이론 수업을 들으면서 그때 내가 모르는 내용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정리해야 시험장에서 그 내용을 가져갑니다. 근데 지금부터 정리부터 열심히 해가지고 배우는 거 다 정리해서 하면 지칩니다. 예, 일단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아까도 이야기한 그 교류요. 교류 파트 부분에서는 이해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 부분에 대한 정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수업하는 걸 일일이 다 정리하는 이런 것들은 하지 마시고 필요한 걸 위주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1년 딱 끝나고 나면 어느 정도는 해결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으니까 열심히 1년 동안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다른 질문 없으면요 우리 조금만 쉬었다가 시작할게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